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잘 끝나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도 기대를 좀 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죠. 네, 저희 증시8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통해서 저희 방송 TV로 송출되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증시8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화면들 통해서 이 부분 좀 놓쳤는데 하는 부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둘째 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증시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금요일장이 아주 강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애플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도 반등세가 샜고요. 미국 시장 한번 간단히 좀 요약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매우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개미들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5%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4.69%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 또한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면서 특히 미국 은행주들이 크게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5월 10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CPI 발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게다가 많은 투자자들은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물가 발표가 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미국 쪽이나 다른 이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은행주들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동시에 미국 지방은행 주식들도 꽤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텍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81%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지방은행주들이 크게 급등한 것 같고요.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어쨌든 당연히 지역은행 주식들의 주가가 이전보다는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 위주로 좀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은행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시장에 큰 긍정성을 미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그 지방은행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은행 사실 우려가 참 많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반등세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한 면도 있고 애플도 지금 자사주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도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우리 장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 또다시 항생지수 열렸을 때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에도 꽤 긍정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또 일부 모델은 가격 인하 아니고 가격을 또 올렸어요. 그 테슬라 우리 시장에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관심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상승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나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확실히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뷰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뷰로서는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투기 심리가 좋아질 때마다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투기 심리가 좋아질 때마다 테슬라 종목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겁니다. 최근에 사실 또 태양광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퍼스트 솔라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반등한 게 이게 의미 있게 진짜 반등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이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우리나라 기준 5월 5일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54년 만에 미국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일자리도 25만 개나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는 기대감을 갖고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결국 더 금리를 인상해도 괜찮을 만한 명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투기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선행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채용 공고, 잡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멀티플 잡, 즉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투잡을 뛰는 사람들은 닷컴 버블 이래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국 실업률의 맹점 중에 하나는 고용의 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잘 나가던 한 연봉 10억쯤 받던 변호사가 일감이 없어지게 돼서 직장에서 잘리고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어쨌든 투잡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실업률은 악화가 되지 않은 채 집계가 됩니다. 즉 실업률에는 고용의 질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는 확실하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심리나 이제 저번에도 발표됐었던 이런 은행 공매도 이슈, 은행 공매도 금지 이슈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경제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도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약한 수요와 관련한 기업들의 언급 비중이 20년 만에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와중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약하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을 기업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한 비중이 코로나 쇼크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지만 주가도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최근 애플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여전히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대다수 종목들이 현실적으로는 실적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 기업 실적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거를 투자할 때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경기 여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에 바닥, 2분기에 바닥이라고 했는데 바닥 회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쪽에서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일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질 거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소식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금융 데이터들을 한 달에 최소 2,000개 이상 많으면 뭐 4, 5천 개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리서치 기관에서 삼성전자나 국내 회사들의 반도체 재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작년이랑 올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투자 기관들도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재고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수요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 수요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 있는 투자 기관들이 봐도 좀 심각할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요나 공급뿐만 아니라 환율하고도 좀 이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어떤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주가의 전망은 좀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주말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벅셔 해스웨이가 연례 주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이제 주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아까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AI에 대해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AI 뭐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인간의 지능을 당분간 따라잡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유명 인사들이 많은 발언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을 하는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해도 어차피 시장에서 투기 심리가 심하면 뭐 주식 가격에 뭐 상관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제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아직 진정이 안 됐으면 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엄청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총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조금 그 근심 어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공실률이 30%대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비었다는 거죠. 이게 뭐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졌다 보니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줄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쇼크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자택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우리가 외부에 있어도 언제든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무실이나 이제 그러니까 오피스나 어떤 상가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지는 뭐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도 은행주를 굉장히 많이 처분을 했고요. 버핏 같은 경우나 찰리 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부동산의 어떤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계속해서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최근 분위기 어떤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미국 증시 분위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비트코인 2%, 이더리움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들이 결국 다시 주말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 청산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상승에 투자를 하든 하락에 투자를 하든 공격적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가격 방향성이 상승 하락 이제 큰 관점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멘텀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매매를 하고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관망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BNB나 이제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폴리곤, 솔라나 전반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약세를 보였고 단기적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페페코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때 언급한 이후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이전에 비해서 모멘텀은 확실히 좀 1차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220만 사토시 아래로 이제 여기서 차트에서 보이시는 대로 여기 저점 바닥 부분을 하방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0만 사토시 여기 이제 지난 전고점 정도 수준 위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여전히 모멘텀을 살려서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미장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힘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합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주 월요일은 좀 쉬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청원 FA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그래서. 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이야기 해봐야죠. 한미 기준금리차 1.75%포인트 역대 최대라는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네요. 자, 지금 하는 금통위도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고 지금 사실상 경험해보지 않은 금리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볼게요. 네, 기사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그 양상 속에서 지난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단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격차는 무려 1.75%포인트나 되었다는 것. 네. 결국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5.25%가 되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3.5%.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조금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닫고 일축하긴 했으나 네. 사실상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직까지 올해 7달이나 남아있고요. 시장이 상당 부분 나아지는 움직임이 있으면 연말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오늘 신문에 대한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이청원 FA님께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자,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키워드도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까요? 최대라고 했습니다. 네. 첫째로는 금리 차 때문에 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최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본 이탈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이유를 토대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응당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미국의 금리를 토대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게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시점, 구체적으로 지난해까지도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했던 가운데 2021년 한국은 빨간색입니다. 0.5% 수준에서 0.75%, 또 1%.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5%로 우선은 동결이 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는 조금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거나 기껏해야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제로 그리고 상단 기준 0.25%에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25%까지 올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번 정도 5.5%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네. 그것 또한 전망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실물 경제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상당 부분 어려울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초에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죠. 3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토대로 추후에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그리고 베이비 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딱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가 쭉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왼편부터 보이시면 제가 1984년, 87년 이렇게 쭉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의 움직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언제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선은 빨간색 네모 박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입니다. 당시에는 5%에서 6% 수준의 그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 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략 5% 수준의 기준금리를 보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면은 응당 제로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저렇게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시기, 두 번의 시기 다 공통점이 있다면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IT 버블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좋았고요. 네. 경기도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린스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티가 한창일 때 그 접시를 빼라. 그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시기였고요. 두 번째 검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시점에 경제 성장률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매우 괜찮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대략 한 10년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2%를 사실상 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 시점에서 굳이 전 세계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고 덕분에 자금 조달이 상당 부분 괜찮아지고 이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 그것이 세계 증시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킨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5%는 결국에는 2000년대로 회귀했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전에 두 차례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괜찮았던 시점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그 시점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상당 부분 예전처럼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 지표의 수치 자체는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실물 경제가 예전만 못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표 자체가 예전만 못할 뿐이지 실물 경제가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금리 인상은 철저하게 한 가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대를 유지했던 가운데 2008년에 20% 정도 그리고 지금은 3% 정도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의 추이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변동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경제 자체의 파동이라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그 폭은 조금 더 더딜 수 있지만 경제가 추락하거나 하강으로 보일 때 또한 그 변동성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나타난 현상, 제가 그거를 몇 가지로 조금 추려봤는데요. 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시점입니다. 크게 4번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한 번이 있고요. 그리고 2005년에서 6년경에 한 번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한 번, 그리고 지금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시점에 과연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계 자금이 이탈이 되어서 주식시장에 충격이 줄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기간은 크게 4가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시기. 첫째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였고요. 두 번째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세 번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구간에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어땠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기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7.1%가 빠졌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양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첫 번째 기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흔히 나스닥 붕괴라고 불리는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조금은 특수한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대두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 저렇게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시나 IT 버블이 있었던 저 시기만 하락했을 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그리고 금리라고 하는 것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기준금리와 경제 상황을 스스로 책정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기타 많은 국가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견인되어서 결정되는 지수의 움직임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자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알아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타국에 영향을 주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간에서는 43.7%나 하락합니다. 사실상 이것 또한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로 이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상당 부분 호황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붕괴와 IT 버블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시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무려 68.6%나 올랐습니다. 세 번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세 번째 기간 같은 경우에는 18.1% 하락했는데요. 저때도 특별한 일이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수출 교역량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큽니다. 그 둘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한 표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이렇게 첫 번째 기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첫 번째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IT 버블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영향이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인데요. 첫 번째 기간은 9.71% 올라갑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다면 응당 강달러 기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간에는 그랬고 세 번째 기간에는 그랬지만 두 번째, 네 번째는 오히려 소폭 하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탈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맹목적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맹신하고 있는 그 가정들은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서요. 제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인상이 마무리되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크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금리는 하단과 상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금리라고 하는 변수보다 2020년 이후로 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것은 결국에는 금리보다는 저는 통화량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통화량이 조금씩 회수되는 것도 긴축이죠.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를 조금씩 회수하는 것.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그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금리 리스크 이제 사라지게 되었으니 시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금리차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 우리 증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올 한 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2020년대 후반까지 저는 코스피 4,000포인트 분명히 갈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AI, 챗GPT 그리고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 많은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거죠. 새로운 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경제적인 영향력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그리고 ICT 참 잘하는 국가입니다. 4차 산업 강국입니다. 그런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그 수혜 섹터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짧게 보면 건설 쪽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는 조금씩 둔화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계속해서 좌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악성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가운데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응당 수익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더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설이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건설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들 우리가 좀 지켜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금리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건설 경기에 타격을 크게 받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과 함께 건설주들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A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에 찾아오다가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제가 이제 코너를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센티멘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오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갔다 주간에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고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 CEO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연결될 계약건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는 지난 금요일장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다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수급이 왕창 이렇게 몰렸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여기 일반 백신 이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난장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약간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볼까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개인들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뭐 삼성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져왔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쪽이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았는데 이거 보시면 삼성바이오 쭉 이렇게 PBR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려왔다고 해도 6배입니다. 6배 낮지 않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었죠. 서정진 회장 복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도 더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PBR로 5배 정도에 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이런 회사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 가지고 뭐 주가를 따라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당장에는 수급에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4월 25일자로 SK증권에서 새로 리포트를 냈네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가면서 이제 4공장에 이제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1공장부터 3공장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동률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릴 때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지금 만나보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계약건이 혹시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새로 전하는데 이걸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공장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공장은 당연히 풀로 돌아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대감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SK증권에서 그런 이유로 리포트를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 CMO, 위탁 생산이죠. CMO, 위탁 생산 매출이 좀 증가할 거다. 4공장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담아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주가 면으로 봤을 때 상당 기간 재미가 없었죠. 최근에도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 3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좀 과감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매도를 기존에 많이 쳐놨던 공매도를 회수하는 환수 국면일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숏을 커버할 때는 조금 급하게 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공매도는 급하게 물량 위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SG 하한가 사태는 어땠습니까?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을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숏 커버는 이 물량을 빨리 다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 걸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관들은 지금 매수에 그다지 이렇게 강하게 가담은 안 합니다. 약간은 샀습니다만은 외국인 위주의 주가 매수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같이 겸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괴리를 보면 38%입니다. 38%인데 목표 주가,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목표 주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너무 높이 썼기 때문이죠. 너무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상당히 내려와 있다, 내려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목표 주가 괴리율이 38% 정도나 되니까 저점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 올라갈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이게 강하게 또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이 공매 환수를 하든지 미리 선점해가지고 미리 살 수도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일단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펀더멘탈 주식으로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였다가 지금은 HD 현대인프라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지금 벌써 한 3-4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제가 방송을 맡고 나서부터 지금 벌써 서너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약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리레이팅을 하고 있고 중간에 끝일 것 같지가 않아서 또 제가 가져온 주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두산 밭캣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댔습니다. 두산 밭캣이 이쪽 시장을 좀 이끌고 가고 있다. 특히 주가 면에서 상당히 눈에 튀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현대인프라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초까지만 해도 잠잠히 있던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산 밥캣과 HD 현대인프라코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아주 영업이익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쏘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현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4월 25일 날 나온 리포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1분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한 70% 정도 이익이 잘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이익 전망도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26%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가가 지금 4월 중순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리레이팅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인데 그 전만 해도 두산인프라코어는 항상 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9,000원 중반만 오면 계속 주저앉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중하순에 여기서 한 번 그랬고요. 이번에도 4월 중순경에 한번 이렇게 얻어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이 9,000원 중반경에 걸쳐 있는 매물대를 뚫고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주식일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이게 더 현실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가는 벌써 1,700원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현대인프라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밸류를 역사적인 밴드로 봐도 사실은 이렇게 높은 구간에 오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머물러든지 조정을 받고 다시 접혀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 회사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예전에 봤던 잣대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오는 밸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리레이팅이라는 이 이름을 여기다 붙였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 목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500원 선까지 이렇게 와 있네요. 어떤 리포터들은 13,000까지도 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오니까 괴리율은 줄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 이거 보시죠. 빨간 줄로 본 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성 RO입니다. 이 회사의 수익성은 거의 16%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1.1배 PB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더 올라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HD 현대인프라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9에서 만나보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 굉장히 시장이 무너져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증시 8에서 만나보신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의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더 꼼꼼한 개장 시황 분석과 함께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